우리나라 금리 정책이 미 연준 금리 정책이 연동된다는 의미는 뭐냐? 미국 경제에 한국 경제가 이렇게 붙어 있다. 금리를 낮춘다는 게 제가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 시대에는 세상에서는 자본가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일반 서민들에게는 민생 경제에는. 네, 안녕하십니까. 어스 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경제마스터 곽수종입니다. 요즘 모든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금리죠. 미국도 금리고. 미국이 금리 내렸으니까 우리도 금리 내려야 되겠나 했는데 저는 금리 내리는 거 반대했었습니다. 뭐 내려봤자 한 1년 6개월 정도 돼야지 살살 내릴까 말까 하기 때문에 괜히 금리 내렸다가 금리를 내리는 신호를 잘못 오독을 해버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더 많다는 말씀이었고, 또 많은 분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금리 때문에 다 힘들어 하는데 금리 내려야지 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서 오늘은 이제 최근에 한국은행이 금리 내린 부분에 대해서 21개월 만에 내렸죠. 우리나라 은행도. 근데 한국은행에서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행간을 잘 읽어보시면 이창용 총재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금리 내렸다고 해서 커다란 변화는 없다. 그리고 오독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금리를 내리는 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를 내리는 것은 굳이 내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이 간극이 점점 이렇게 좁혀오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유는 이 금리를 내려도 0.25%포인트 내리는데 이거 내렸다고 해서 대한민국 시장금리가 곧바로 뭐 0.25%포인트 내린다.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또 여러분들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리에 대해서. 금리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걷다가, 그죠? 갑자기 뭐 물건 사고 싶으면은 편의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하나 사시면 돈을 지불하시잖아요. 액수, 가격입니다. 소비자 가격입니다. 근데 만약에 코카콜라나 뭐 스프리트나 이런 음료가 있는데 음료와 함께 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지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가 산다고 50,000원짜리를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카운터에 와서 계산하려고 할 때 50,000원짜리를 사려면 얼마를 줘야 될까요? 50,000원만 주면 될까요? 아니면은 50,000원짜리 앞에 가격표가 얼마 정도 적혀 있으면 여러분이 50,000원을 들고 나와서 50,000원 사겠습니다 할까요? 돈은 그런 적이 없죠. 은행 가셔서 돈을 빌릴 수는 있지만 돈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물건들은 다 삽니다. 저희들이 구매를 하죠. 근데 돈은 구매하지 않고 대출 받거나 빌리거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가격이 존재하잖아요. 그 가격을 우리가 금리라고 합니다. 영어로 interest rate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 금리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지난번 경제마스터 곽수종의 오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금리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돈의 개념에 있어서 화폐라고 하는 것은 물물 교환의 편리성을 추구한 것이었지 거기에다가 이자를 붙여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우리가 경제활동에 반영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의 규모라는 거는 economies of scale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짜리 시장에서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에서 100억짜리 이렇게 이제 규모가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경제 규모라 그러고요. 경제 범위라고 하는 것은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제일 처음에는 고무신만 만들었는데 고무신 만들다 보니까 고무로 타이어도 만들더라. 고무로 타이어를 만들다 보니까 플라스틱 병도 만들더라. 플라스틱 병도 만들다 보니까 음료수도 담게 되더라. 생수도. 그래서 이렇게 경제에서 생산하는 범위가 늘어나잖아요. 이게 우리가 범위의 경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이 돈의 활용도가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 점에서 자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금리라는 게 속성 중에서 또 하나의 속성이, 여러분들 뭐 사과나무에 한 100개 열릴 때하고 1,000개 열릴 때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자는 일정한데 공급이 많아지면
사과 가격은 떨어지게 되죠. 근데 날씨도 안 좋고 뭐 가물없고 그래서 사과가 많이 낙과가 일어나고 해서 사과가 100개밖에 열리지 않았다. 근데 수요하는 사람은 뭐 똑같다. 그럴 경우에 사과 값은 올라가게 되겠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돈이 적다. 풀린 돈이 적다. 그러면 이자는 돈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형태의 이 부가가치를 가지는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돈이라고 자본이라고 표현을 하고 금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금리가 가지는 또는 기능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는데 이 금리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리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데 역시 또 사용되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또 금리라고 하는 것은 각국의 교역하는 국가들의 화폐 가치를 판단하는 교환 비율을 계산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국가의 부의 함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많다 작다는 개인이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은 돈을 빌릴 때 금리를 높게 줘야 되잖아요. 그죠? 급하니까. 그런 의미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제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우는 분들은 함수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수요는 함수, 뭐 이자율과 물가와 실업률과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함수값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내렸다라는 이제 표현을 제가 처음 들으면서 한국은행이 뭐 때문에 금리를 내렸을까? 모순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다. 어떤 모순이 있죠? 금리를 올릴 때는 왜 올리고 내릴 때는 왜 내리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금리를 왜 올릴까? 우리가 이제 막 경제 활동이 수출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재벌 기업도 수출을 잘하고 중소기업도 덩달아서 협력업체들이 막 수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시중에 돈이 넘쳐 흘러요. 그럼 돈 가치는 떨어진다. 그죠?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돈 값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금리는 떨어져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뭐 돈 빌릴 필요도 없지만 돈이 너무 많으니까 소비가 막 늘어나죠. 소비가 늘어나니까 생산되는 물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소비가 늘어나니까 물건 값은 막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중앙에서 경제를 관리하는 정부 입장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가가 3%, 4%, 5%막 올라가면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를 판단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유동성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한 4%까지 가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거 건드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4% 올라갔다, 물가가. 그러니까 뭐, 정신값도 지금 뭐 15,000원, 4명이 앉아서 밥 먹고 나면 6만 원 돈 내야 되고, 웬만한 데 가서 뭐 밥 먹으면 10만 원을 내야 되니까 물가가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물가가 결국은 돈이 많이 풀려서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은, 경제가 안 좋아요, 사실은. 경제가 막 늘어날 것이 다 힘들어요. 1998년 외환위기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경제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시중에 돈도 없어요. 그러면 돈도 없고 소득도 없고 경제는 엄청나게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가요. 왜 올라가죠? 우리나라는 수입해서 사는 나라잖아요. 기름도 수입해야 되고 원자재도 수입해야 되고 그러면 수입할 때 드는 단가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나라들이 또는 은행들이 쉽게 빌려줄까요? 아니면 조건을 세게 붙여서 빌려줄까요? 이제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주고 빌려와야 돼요. 이자를 많이 주고 빌려와야 돼요. 또 많이 주고 빌려왔으니까 그 비용을 물가격에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져서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워낙 우리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신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그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원자재 가격이나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같이 덩달아서 물가가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노동자들에게 또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예니까 노동 임금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과거 어느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해가지고 최저시급을 막 올렸잖아요. 뭐 올리고 내렸다는 것을 좋고 나쁘다, 맞다 틀리, 저는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뭐 그걸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어쨌든 소득주도 성장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임금을 올려버리니까 임금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은 덩달아서 제품 판매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물가가 올라가고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이렇게 표현하기도 뭐 나눠서 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쨌든 경제가 막 좋아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경제가 엄청 나쁜데 물가가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노동임금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임금 가격, 생산 비용이 올라가서 생산 비용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물가가 올라가죠. 그럼 이제 중앙은행은 이 물가 올라가는 걸 잡아줘야 돼요. 왜 잡아줘야 되느냐? 첫 번째 경우는 전 잡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한국은행이 2%를 소비자 물가의 목표 물가로 잡고 있다. 왜? 경제가 좋은데 2% 아니라 3%도 가능하지. 굳이 뭐 그리고 시중에서 돈 빌릴 때 뭐 금리가 4% 된다 하더라도 이미 시중에 돈이 많은데 돈을 빌리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금리 올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어쨌든 중앙은행은 야 물가가 올라갔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금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금리를 올려버리죠. 금리 올리면 어떻게 돼요? 시중 자금이 서서히 은행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일반적인 논리가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금리를 올리고 내렸다 할 때 그 금리라고 하는 개념은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가 워낙 다양한 방면으로 막 흩어지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정책 자체에 의미가 있겠죠. 근데 금리를 내렸다 올렸다고 하는 그 말이 완전히 뭐랄까요? 불규칙하게 막 퍼져나가 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금리 내렸다. 그러면 제가 걱정했던 게 부동산 시장 저게 지금 부실이 엄청날 건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또 이게 마지막이다. 그래서 영끌이 이루어질까? 비투가 일어나지 않을까? 뭐 강남 서초에 뭐 로또, 저는 언론들이 그런 기사 쓰는 것도 참 한심하기도 해요. 뭐 로또, 부동산 당첨 이래서 하면서 5억의 시세 차익을 번다. 그리고 경쟁률이 200 몇 대 1이다. 이런 언론들 기사가 막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강북에 사는 분들은 어떤 느낌을 들까요?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는 신경을 안 쓰는 형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금리라는 거는 그런 중요한 경제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신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한국은행이 가져야 될 개념을 하나 말씀드릴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채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됐죠. 그래서 뭐 수조 원의 수십조 원의 돈이 우리나라에 유입될 것이다. 이런 뉴스 들으셨죠. 그럼 우리나라 국채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을 쓰려면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그만큼 세계의 통화로서의 지위를 갖게 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단단한 경제다라고 의미를 부여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를 가지려면 미시적인 내용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미시적인 내용이 뭐냐? 미국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인데 미국에서의 미 연준의 Federal Interest Rat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번역하는 그 기준금리는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연동이 됩니다. 미국의 재무성 채권. 미 재무성 채권의 10년 만기는 장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0년 만기 재무성 채권은 어디에 또 연동이 되느냐? 30년 만기 모기지 담보대출 금리와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정책 목표, 소비자 물가가 2%가 목표다라는 말은 안정적으로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요 2%에서 3%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잡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웬만한 중산층 가정이 된다면 싱글 패밀리 하우스 또는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구매할 때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매하는데 그 구매할 때 내는 금리가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선택할 수가 있는데
보통 금리가 낮을 때 변동금리를 선택을 많이들 하시겠죠. 사람인지라. 근데 변동금리를 선택을 해도 이들이 고정금리와 함께 쭉 가져가는 금리의 수준이 2%에서 3%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을 낼 때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그 이자 비용이 2에서 3% 수준에서 맞춰지도록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물론 대도시는 엄청나게 주택가격이 비싸지만 일반적인 미국 가정은 안정적인 모기지 대출 금리를 가지고 이 주에 대한 개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 일단 안정이 되면 의식에 대한 서비스 또는 생산, 소비가 분할되는 게 더 많아지겠죠. 그죠? 조금 더 많아지는 쪽으로 갈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라고 하는 의미는 미국 가정이 주택을 사려고 할 때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가급적이면 안정적으로 2에서 3%대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주택가격의 변화는 2에서 3% 내에서 변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주택을 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불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 이분들이 30년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값이 갑작스럽게 수백만 달러가 됐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거의 보시면 한 2에서 3% 정도로 집값이 상승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가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인구 밀도가 높은 뉴욕 맨하탄이나 시카고나 이런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경제 밀도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은 인구는 늘어나는데 주택수는 한정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또 시장 논리에 따릅니다. 근데 일반적인 미국의 주택시장의 논리가 바로 금리에도 숨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다 그랬을 때 또는 올렸다 그랬을 때 그 변화의 폭은 크지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모순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발표가 얼마가 나오던가요? 그죠? 2%대 초반으로 발표가 되죠? 그러면 물가가 높아요, 안 높아요? 안 높죠? 안 높은데 한국은행이 금리 올렸었죠. 3.5까지. 그리고 지금 물가가 높다고 하는데도 0.25%포인트 낮췄죠. 그죠? 그러면 이게 금리 정책에 모순이 있는 거죠. 모순이라기보다도 종속적 금리 정책을 편다는 거예요. 어떤 종속적 금리 정책이죠? 미 연준의 금리에 연동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금리가.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 정책이 미 연준 금리 정책에 연동된다는 의미는 뭐냐? 미국 경제에 한국 경제가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 정책만 놓고 봐도 한국은행이 미 연준이 금리 내리나 올리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은 한국 경제가 잘 갈까 못 갈까는 미국 경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한국 주식시장이 잘 될까 못 될까는 미국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행태로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국내 문제로 딱 끌고 들어와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3% 후반에서 4% 후반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75에서 한 4.75 사이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금리를 낮췄다고 해서 3.5%에서 4.5%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중은행에서 상업은행이라 그러죠. 상업은행은 뭐로 돈을 번다? 예대 금리 차로 돈을 번다. 근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예금 금리도 올라갔죠. 근데 똑같이 올라가지는 않죠. 차이를 둬야 은행이 돈을 벌잖아요. 그 금리 격차로. 대출할 때는 5%로 해주고 예금을 받을 때는 2% 해야지 그 3% 금리 차를 가지고 수익을 내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건물도 유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 차를 둬요. 반드시 예대 마진을 둔다 이 말입니다. 예금과 대출의 마진을 둔다. 근데 이 예대 마진이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0.25%포인트 낮췄다고 해서 바로 0.25% 이렇게 좁혀지는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언제 이게 좁혀지느냐 시중은행에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연준에서
금리를 낮추면 시중은행,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6개월 뒤에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더라. 근데 미 연준이 그렇게 6개월 뒤에 시중은행이 낮추기 시작하면 한국은행들도 한 1년이 지나야지만 낮추기 시작하더라. 연구조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금리 떨어뜨린다고 해서 시중은행들이 여러분들에게 대출한 금리를 낮출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 금리 차를 이용해서. 왜?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는 것은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돈의 비용을 0.25%포인트 낮췄다는 말이 되니까, 그러면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리는 돈의 비용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빌려주는 돈의 금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금리를 낮췄다 그 이유를 대면서 다시 예금하는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다 그러면 시중은행이 가져가는 예대 마진은 더 커지겠죠. 그럼 시중은행은 돈을 더 벌죠. 이제 그런 개념에서 금리를 낮춘다는 게 제가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 시대에는, 세상에서는 자본가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일반 서민들에게는, 민생 경제에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소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금리의 변화는 어떻게 돼요? 고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이냐면, 금리라고 하는 돌을 톡 던지면 물에 똥 떨어지면서 파도가 일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플로우 개념이에요. 금리를 내렸다는 것은 한 텀에, 한 시기에 떨어뜨렸다는 개념이지만 그것이 미치는 파장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쭉 퍼져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첫 번째는 미국은 6개월 뒤에, 한국은 1년 반 정도 뒤에 시중은행으로 미치더라. 그럼 시중은행은 1년 반 뒤에 대출금리를 조금씩 떨어뜨려주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그 뒤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점점점 이렇게 플로우로 나타나니까, 유동으로 나타나니까 이 개념을 측정한다는 게 매우 어렵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그렇게 자영업자나 일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소식이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히 한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금리를 떨어뜨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돈가치와 미국의 돈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떨어뜨렸으니까 같은 비율로 0.25%포인트 떨어뜨리면 뭐 큰 변화가 없는데, 미국은 0.5%포인트 떨어뜨리고 우리는 0.25%포인트 떨어뜨렸다. 이 금리 차가 말하는 거는 미국이 더 많이 떨어뜨렸으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돈을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돈을 더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미국이 지금 0.5%포인트 떨어뜨려도 이제 5%잖아요. 우리나라는 3.25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어디에 더 많이 머물러요? 미국에. 두 번째,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미국 은행에 돈을 더 많이 넣으려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단판을 들어보신 분들은 오래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속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 경제가 이렇게 영향을 지금 막 지정학적이고 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지만 연착륙하냐 경착륙하냐 착륙하지 않냐 이야기 가지고 막 논의를 하지만, 속내가 뭐냐면 이 파도가 지나고 나면 AI라고 하는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산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런 산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90년대 디지털 정보통신 혁명이 일어나면서 PC 시대가 열리고 1990년대 중반에 스마트폰,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20년 동안 세계 경제의 과학기술의 발전, 산업의 발전이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상당히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그렇게 보여도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건 분명히 AI라고 하는 산업이 있다. 이 산업이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되면 미국의 금리는 향후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 기간이 2025년 이후에 나타날 것인데, 근데 그게 빨라질 것인지 늦어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니 트럼프가 당선이 될까 해리스가 당선이 될까 이 이야기가 또 남는 거예요. 제가 막 두서없이 왔다 갔다 했죠. 한국 경제의 기준금리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이야기, 미국의 대선 이야기, 미국의 AI 이야기, 그 다음에 금리의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막 두서없이 막 뿌려드렸어요. 이제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실은 경제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럴까요?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잘 주워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정리를 하는 개념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면 정책적 의미가 하나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시장 효과가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이제 시장 안에도 제조업과 금융업 같은 자산 시장의 효과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환율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 어떤 정책적 의미는 앞으로 미국이 또는 한국이 중앙은행이 어떤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 목표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미국은 금리를 떨어뜨렸던 게 소비자 물가가 2%대에 접근을 하고 있고, 작년 7월부터 예측을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던 실업률이 4.1%에 계속 머물고 있고, 그래서 미국 경제는 무착륙으로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 판단에 저는 우려하는 것이 미국은 2025년 중반 이후부터 어쩌면 AI라고 하는 미래 산업을 육성할 준비를 마쳤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을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하의 그 산업적인 의미, 정책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산업적인 의미까지 연결을 시켜드렸고, 이게 이제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미국적 해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가져오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지금 정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애매모호성을 다 안고 있다. 왜?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줄지,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점. 소비자 물가가 2% 근처에 있다고 정부가 발표해놓고 장바구니 물가는 비싸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일단 정책금리를 또 낮춰버렸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다. 그런데 낮추면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개인의 대출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1년 반 정도는 기다리셔야 된다.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왜 낮췄느냐라고 물으실 건데, 왜 낮췄냐는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도 이 기업들에 대한 대출 금리를 떨어뜨려서 뭔가 모르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대기업 수출을 하는 대기업에게 지원을 하기 위함이지, 민생이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결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반응하는 거는 지금 증시 반응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뭐 달가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볼 때는 금리하고 큰 영향이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AI를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AI를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향후에. 그래서 기준금리라고 하는 정책적 의미를 단순히 정책으로 보지 마시고 산업, 과학, 기술, 그리고 사회적 의미로 기준금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셔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렸지만 경제가 이렇게 안 좋으면 결국 이 금리 내려도 환율에 다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경제의 앞으로 1년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는 네거티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각자 개인주의 시대에 각자가 대응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결정 진짜 속내는 내가 왜 내렸지? 입니다.